예, 제가 지금 KTX 내리다가 안경을 넣고 내렸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의 얼굴을 명확하게 뚜렷하게 보지는 못합니다. 예, 처음 영천에 왔고요. 사실은 제가 이 제안을 받고 처음에는 이제 머뭇거렸는데, 일단은 제가 역사학자가 아니고, 그 다음에 영천 전투라는 것을 솔직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천 전투하면 6.25 때 그 전투 말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나중에 이제 이것들을 보내주신 자료들을 읽고 또 인터넷도 좀 찾아보고 하면서 저도 이번에 이제 배우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창의의 정신, 그것을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 이런 주제로 몇 가지 말씀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아까 처음에 들어갈 때 이제 처음에 좀 소개를 좀 해주셨는데요. 먼저 이제 간단하게 영천 전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믿지만은 간단하게 한번 반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영천 전투가 갖고 있는 의의가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말하는 임진왜란이라고 부르는 조일 전쟁에서 그 전투가 갖는 의미를 한번 짚어보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을 계승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임진왜란보다도 조일 전쟁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제 임진왜란이라고 하면 전쟁 취급도 안 하겠다. 너희들은 군대가 아니라 그냥 도적대다, 이제 이런 식으로 깔아뭉개는 게 있는데, 요즘은 좀 그런 데서 좀 벗어나 가지고 사태를 갖다 있는 그대로 좀 보려는 객관적인 이런 그 자세를 취해야 된다, 이런 입장들이 좀 많아 가지고 이런 어법들이 늘어나는 것 같고, 저도 그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이 원고에서는 그냥 조일 전쟁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한국 사람들이 그 일본에 대해 가지고 굉장한 뭐랄까요, 원한도 좀 있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 열등의식도 좀 있었고, 왜냐하면 우리보다 잘 살았으니까. 그러다가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는 이번에 코로나 대응 같은 걸 하는 걸 딱 보면은 참 우리가 훨씬 잘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화라든지 뭐 경제라든지, 경제적으로도 이미 구매력 대비로는 우리가 일본을 앞서는 상황까지 좀 와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좀 벗어나 가지고 있는 그대로 좀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자세가 아닌가. 그러니까 역사학은 그저 역사학일 뿐이고, 그 다음에 역사를 갖다 이야기로 이렇게 바꿔놓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역사를 보고 거기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 교훈을 끄집어내는 게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도 그냥 조일 전쟁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로 했습니다. 간단하게 그 전쟁의 그 개요를 좀 짚어보다 보면은 그 1592년 4월 13일에 부산에 상륙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가지고 그냥 파죽지세로 올라가서 같은 해에 이제 5월 30일이죠. 그러니까 뭐 한 두 달도 안 걸린 거죠. 한 6주 만에 바로 한성을 점령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걸어서 간다 하더라도 그 정도 시간이 걸릴 텐데, 다시 말하면 일본의 그 부대가 한성까지 진입하는 과정 속에서 관군의 저항을 거의 받지 않았다. 그 다음에 그 신립장군이 그 충주 탄금대에서 전멸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관군의 대응 태세가 굉장히 지금 거의 없다시피 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조선은 전쟁이 하나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고, 반면에 일본은 아주 오랜 내전을 통해 가지고 겨우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해서 이제 통일 국가가 형성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수많은 그 내전을 통해 가지고 형성된 그 수많은 군사 조직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전투 경험이 있겠고, 얼마나 많은 전쟁 기술이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뭐가 있었냐면은 서양에서 물려받은 조총이라는 것. 오늘날 우리 눈에서 볼 때는 뭐 별것도 아닌 무기 같지만 당시로서는 엄청난 무기였던 거죠. 일단 그 터질 때 나는 폭약이 터질 때 나는 소리부터 굉장히 우리한테 뭐랄까 공포감을 줬던, 우리 관군한테는 공포감을 줬던 그런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우리 그 병사들은 뭐냐면은 병농일체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농사 짓다가 전쟁 나면 병사가 되는 건데, 아니 지금 밭 갈다 온 사람이 어떻게 전투를 하겠습니까? 거기다가 우리 체제가 뭐냐면은 항상 상비군을 유지한다라기보다도 기본적인 군 병력만 갖고 있다가 예컨대 전쟁이 발발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향토에 있는 병력, 그 농사 짓던 사람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이렇게 병력을 편제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그 시골에 있던 사람들이 올라오는 그 속도보다도, 합류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속도보다도 일본군의 진격 속도가 더 빨랐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한성이 점령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그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을 가버렸죠. 그리고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것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조선의 민중들이 일본과 싸웠다라고만 알고 있지만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또 일본군에 협력도 했습니다.
경복궁을 버리고 떠났을 때 경복궁을 불태운 게 누구였냐면 조선의 민중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은 화가 난 거죠. 왕이 우리를 버리고 떠났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조선 민중의 힘인 것 같아요. 아무리 왕이다 하더라도 잘못한 거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본군에 협력을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본군이 저지르는 이런 만행들 이런 것들에 맞서가지고 힘차게 맞서 싸우는 대로 나섰고요.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이제 일본군이 침략을 하면서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가 돼버린 거고, 그게 그냥 그저 변수가 아니라 전쟁의 양상 자체를 바꿔놓는 그런 변수가 돼버린 거죠. 영천성 수복이 이제 7월 26일입니다. 얼마 안 된 거죠. 그 후로 한성 점령된 지 한 2달 정도 지난 후에 이제 영천성 수복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월 말경이면은 막 영천에서 이제 의병 활동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최초의 의병이 누구냐? 학계에도 의견이 있는데 이제 최초의 의병은 되게 곽재우 장군을 최초로 보는데, 기록에 따라서는 또 영천 쪽 지역이 더 빨랐다는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어떤 건지 어느 게 더 빠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하여튼 조선반도에서 일어난 최초의 의병 운동 중에 하나가 바로 영천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그 일본군이 이제 8군인가로 이렇게 이루어졌죠. 8번대가 있었습니다. 1번대, 2번대, 3번대, 4번대, 5번대. 그래서 총 경우에 따라서는 숫자의 차이가 좀 있지만, 시기에 따라 숫자의 차이가 있지만 약 18만 5천 명, 18만 5천 명의 병력으로 이제 조선을 침공을 한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그 일본이 이제 통일이 되다 보니까 더 이상 내전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그 사무라이들을 어떻게 먹여 살려요? 그다음에 그 병력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들을 갖다 자연스럽게 소멸을 시키겠다, 이런 의도로 보냈다는 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이 이제 내려가지고 1번대가 그 유명한 고네시윤 유키나가인가요? 그 소서 행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제 부산과 양산, 밀양, 대구를 거쳐가지고 상주 쪽으로 건너가고, 2번대가 이제 가토 기요마사고 영천 전투랑 이제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 사람이죠. 그 사람은 이제 부산에서 원래 이제 1번대가 조선에 이제 승리했다는 소식을 듣고 대마도에서 약간 며칠 늦게 출발해가지고 부산에 상륙한 다음에 영주로 간 다음에 경주로 가고, 경주성을 무혈 입성을 하죠. 무혈 입성을 하고 또 영천까지 와서 영천도 역시 김윤국이 버리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무혈 입성을 하고 그래서 이제 다시 북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상하면서 이제 영천성에다가 아까 이제 60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기록에 보면 또 1000명이고, 그러니까 아마도 정확한 기록은 없겠지만 600명에서 약 1000명 사이의 왜군들이 거기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군의 병력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기록에 517급을 배웠다, 그리고 몇 명이 도망갔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경주 쪽으로 몇 명이 도망갔다고 하는 걸 보니까 대충 600명은 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1000명 좀 안 되는 그 선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영천 지역에서는 처음에 이제 소규모 게릴라 부대로 시작된 것 같아요. 영천에 이제 정세아가 있었고, 신령에는 권응수가 있었고, 그 밖에도 또 영천에 또 정대임도 있었고, 여기 경주도 있었고, 여기저기서 소규모 병력들이 이제 일어났고,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건 바로 뭐냐, 이게 일본군이 이제 진군을 하게 되면서 계속 보급선이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한성을 점령한 다음에 이제 군정을 펼친 거죠. 군정을 펼치면서 중간 그 보급선이 끊기면 안 되니까 여기저기다 이제 보급 기지들을 건설을 하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영천이고, 아시겠지만 영천이 이제 과거에는 엄청난 교통의 요충지였고 전략적 요충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자기들의 후방을 경계를 해야 되니까 후방을 갖다 안전하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북상을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그 전략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거기다 저장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영천성에다 이제 일부 병력들을 남겨놓고, 문제는 뭐냐면 여기 있는 이제 그 일본군 병력이 사방천지로 돌아다니면서 온갖 노략질과 약탈질을 하고, 거기에는 이른바 이제 조선 사람들도 있었어요. 앞잡이가 된 조선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같이 노략질 약탈질 하다 보니까 또 민중들이 이미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나라에서도 이미 조정에서도 전국 각지에다가 이제 사절을 보내가지고 창의를 하라는 요청을 했고, 물론 영천 지역의 창의는 그 조정의 창의랑은 좀 별 관계없이 아주 자발적으로 일어난 것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고 시작했고, 아무래도 그때만 해도 뭐 민주주의 사회는 아니니까 구심점이 됐던 게 그 지역에서 유지 역할을 했던 뭐 선비들이라든지 아니면 전직 관료라든지 전현직 관료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구심점 역할을 해서 여기저기서 소규모 게릴라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최초로 연합전선을 펼던 게 그 박연전투라고 있죠. 박연전투 아까 말씀하셨는데 일본군 병력이 한 100명 좀 넘는 그 병력을 물리친 거고, 그때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이런 연합 그 의병들이 연합군을 형성을 해가지고 그 연합작전을 편 거고, 그게 성공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 성공하는 걸 보고 이제 또 다른 가능성을 본 겁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 더 내쳐서 더 나가자. 그래서 영천성을 아예 수복을 해버리자라고 해서 그때 이제 권웅수 그 정세아라든지 이런 정대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권웅수 나중에 의병대장이 되는 이분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각 지역에 있는 모든 의병들을 다 모아서 나중에 창의정용군이라고 이름 붙일 그런 이제 그 의병 부대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가운데서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영천 지역에서도 이 관군과 또 이 의병들 사이에 이제 갈등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군은 아무래도 모든 병력들을 자기 휘하에 두고 싶어하고, 의병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관군을 믿질 않는 거죠. 너희들 도망만 가지 이제 와서 뭐 하는 거냐 이런 게 있겠고, 또 의병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사실은 전투 작전 같은 걸 짤 때는 역시 의병들의 창의에 맡겨놓는 게 좋고, 아무래도 관군보다는 여러 가지 유리하죠. 그러다 보니까 둘 사이에 이제 약간의 갈등들도 있었는데, 그때 이 의병장들이 다 누구예요? 김성일. 그러니까 일본 갔다 와가지고 사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일본은 전쟁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던, 잘못된 그릇된 보고를 했던 이분인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임난 때는 꽤 역할을 하게 되죠. 경상우도 초유사였는데 이분한테 이제 직접 연락을 해가지고 의병 부대가 그 독자적인 지휘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김성일 초유사가 권웅수 이 어르신을 갖다 좌도 의병 대장으로 이제 세우고, 그 의병 대장 밑에는 각 지역의 이제 의병장들이 있겠죠. 각 지역의 의병장들을 임명한 해서 이제 박연전투도 치르고, 그 다음에 그 조직된 힘을 가지고 또 다시 창의의용군이라는 걸 이제 결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천성을 수복하기 위해서 온갖 지역에서 다 모여들었던 것 같습니다. 뭐 영천도 있고 경주도 있고 신영, 하양, 뭐 자엔, 의성, 흥해, 영일, 대구에서 모든 지역들에 이제 의병들이 영천성 중심으로 이제 몰려들었고요. 거기서 창의의용군을 결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규모 게릴라 부대로 싸웠던 병력들을 한데 이제 모아놨으니까 이제 편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의병대장은 권웅수 어르신이고요. 그래서 대장 밑에다가 3개 군을 갖다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 좌총이 신해라는 분이 이제 좌총을 맡았고요. 중총이 정대임, 그다음에 우총이 최문병, 그다음에 선봉장이 이제 홍천래, 그다음에 별장이 김용국, 그다음에 그 참모부라고 하나요? 참모부라고 하는데 여기서 정세아와 정담 어르신 이런 분들이 이제 참모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군사 조직을 딱 편제를 해놓고서 병력을 편제해 놓고, 그 다음에는 군기를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 군기를 세우기 위해서 4개의 이제 조항을 내세웁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적을 두려워해서 어지러운 얘기를 하는 사람은 목을 벤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처음 전투해보는 사람들도 많을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왜군이 아무래도 저쪽은 훈련된 조직된 정규군이고, 그 다음에 조선군과는 비교할 수 없는 최신의 무기로 무장한 그런 부대들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요번 전투 같은 경우에는 그 방성전이 아니라 공성전이에요. 공성전은 훨씬 더 힘들거든요. 방어하는 사람들보다 뭐 많은 경우에 10배의 병력이 있어야지 겨우 이길까 말까 이런 전투니까 굉장히 공포감이 많았겠죠. 그래서 그런 공포감이 퍼지게 되면 전의가 상실되니까 그런 식으로 그 진영 내에서 어지러운 말을 하는 사람들은 목을 벤다 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전투에 임해가지고 적을 보고서 5걸음 물러나면 목을 벤다.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공포감을 느끼죠. 전투에 임하게 되면 물러날 수 있는데 그럴 때 목을 벤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장수의 명령을 어기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자는 목을 벤다. 이건 왜냐하면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휘거든요.
군대가 지휘가 무너지면 모든 군대를 이른바 오합지졸이 돼서 전체 큰 전투를 완전히 놓치게 돼버리니까 일단 지휘 계통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장수의 명령을 거부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자는 목을 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게 이질적인 각 지역에서 온 이질적인 병사들이고 한 번도 뭐 같이 훈련을 해보거나 이런 적이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은 굉장히 중요했다고 보고요. 마지막에는 전투에 임해서 대열을 일탈하는 자는 목을 벤다. 왜냐? 대열을 이탈하게 되면 자기만 사는 게 아니라 자기는 살지 몰라도 그 대열 자체는 전체가 전멸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대열에서 이탈한다는 것은 전체에 아주 커다란 치명적인 결과를 낳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막아야 되기 때문에 전투에 임해서는 절대로 대열을 이탈을 해서는 안 된다. 이 4개조를 세우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각 지역에서 사실은 이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전쟁이라는 건 아무것도 몰랐던 이런 사람들, 그리고 여기서 의병장하고 이런 사람들도 대부분 문신들이잖아요. 문인들이고 이런 사람들이고 문약한 분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일본 정규군과 맞서는 하나의 군대로 거듭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천성에 이제 들어갈 때는 7월 24일 날 거기서 모여가지고 집결을 해가지고 영천성을 이제 쳐들어갈 때는 크게 두 부대로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북편 방면하고 이제 동남쪽 방면. 그러니까 하나는 북문하고 남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서북편은 조금 전투하기가 조금 편한 지형이라 그러더라고요. 지형 자체가. 그래서 영천 이외의 지역들은 그러니까 그 전투하기 편한 지역은 영천 이외 지역 출신의 의병장들, 왜냐하면 이들은 이제 지리 같은 걸 잘 모르니까 거기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병대장 권웅수, 그 다음에 좌총인 신해, 그다음 선봉장인 홍천래 이런 분들이 이제 북문 쪽으로 서북평 방문으로 치고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동남 쪽에서는 이제 남문인데 여기는 상당히 이제 전투하기가 좀 까다로웠던 모양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영천 출신의 의병들이 주로 맡았습니다. 정대임이라든지 최문병이라든지. 정대임은 이제 중총이었고 최문병이 이어르시는 우총이었죠. 그 다음에 정담, 참액종사였던 이 정담, 이런 분들이 이제 남쪽으로 치고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서북 쪽은 대충 이제 권웅수 어르신이고, 그 다음에 동남 쪽은 이제 정대임, 되게 대표적인 의병장들이죠. 이런 분들이 협공을 했던 것이고요. 그 전투 과정을 보게 되면 그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그 동남 쪽 같은 경우에는 먼저 그 약간 유인 작전을 썼던 것 같아요. 일쪽에는 왜군은 뭐 최대 1,000명이고요. 성 안에 있는 왜군은 최대 1,000명이고 바깥에는 약 3,500명의 병력이 있단 말이죠. 병력이 이쪽이 많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성전을 편다라는 건 엄청나게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사다리 걸쳐놓고 성을 넘는 척을 하다가 저쪽에서 보니까 이쪽 사람들의 그 조선군의 그 의병들의 병력이 많아 보이지 않으니까 아예 성문을 열고 튀어나옵니다. 근데 그걸 노려가지고 그때 매복해 있던 나머지 병력들이 치고 들어와서 성문 안으로 들어가는, 성문 안으로 치고 들어가가지고 결국 이제 거기서 법화라는 이름의 외장이 투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서북문도 이제 마찬가지였는데 거기서도 권웅수가 처음에는 뭐 저쪽에서 조총을 쏘고 그러니까 조총을 쏴대고 이러니까 접근을 못 하더래요. 그래서 몇 사람을 뱄다고 합니다. 목을 베고 나중에 이제 조정의 그 보고서 이런 걸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성격이 굉장히 좋게 말하면 강직한 거고 좀 나쁘게 말하면 좀 맹렬하다고 하나요? 이런 성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날에 목을 치고 그 진격을 시킨 거죠. 마찬가지로 이때도 일본군이 병력이 얼마 안 되는 줄 알고 이제 튀어나온 거고요. 그 틈을 노려가지고 우르르 이제 성으로 몰려가고, 그래서 성문을 열고 들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성문을 깨버리고 또 사다리로 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섬을 이제 점령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그 계절풍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절풍이 그러니까 서북풍이 불어왔는데 그때 그 재를 성 안쪽으로 이렇게 뿌려가지고 잘 보이지 않게 했단 모양이죠. 그래서 일본군으로 하여금 조총을 잘 쏘지 못하게 막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공을 폈답니다. 일단 성 안으로 우리 병력이 진입하니까 얘들이 도망가다가 창고라든지 관사라든지 실내에 다 숨어버렸답니다. 그럴 때 포로들을 갖다가 해방을 하고 거기다가 불을 질러버리는 거죠. 그래서 화공을 해서 바람을 이용한 화공을 통해 가지고 거의 그 왜군들을 태워
태워 죽이는 그런 양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왜군들이 전멸을 했고요. 수십 명 정도가 남아서 경주 방면으로 이제 도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과를 보게 되면은 사상이 약 86명인가? 사망이 약 86명, 우리 의병 진영에서는. 그다음에 부상이 230명 가량이고요. 전리품으로 말이 200필이었고, 그다음에 총통이 900자루였다고 하는 거 보니까 거기가 이제 일종의 보급기지 같은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 포로로 잡혀있던 1,090명의 우리 이제 동포들을 해방을 시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전투 결과가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일본군이 여기 영천에 있던 일본군은 어디로 갔냐면은 경주로 이제 후퇴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쪽 지역에 경상좌도에 있던 일본군들은 대개 이제 상주로 후퇴를 하게 됨으로써 경상좌도 자체가 사실은 우리 의병들에 의해서 해방된, 그러니까 왜군의 횡포로부터 해방된 지역, 해방구가 돼버린 거죠. 이게 이제 영천 전투가 거둔 위대한 승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진행은 이제 이렇게 되어 왔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 부분은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특히 가물 어르신들부터 계속 듣고 이런 얘기가 있을 테고, 또 지역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얘기가 있을 테니까 훨씬 더 저보다 더 자세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근데 이제 제가 주목했던 건 뭐냐면은 이렇게 중요한 전투가 왜 나한테는 알려지지 않았었는가? 사실 영천석 수복 전투가 왜 한국사에서 제대로 조명을 받아보지 못했는가? 아주 유감스러운 일인데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누굽니까? 박진이라는 분이 있죠. 좌병사 박진. 이분은 그러니까 조정에다 장계를 올릴 때 영천 전투의 전과를 상당 부분 자기가 지시해서 한 것처럼 이렇게 올려버린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관군의 승리처럼 돼버리면서 그 의미가 좀 죽어버린 측면이 있지 않는가, 제대로 살지 않았는가, 이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영천 전투에는 순수한 향병만 있었던 게 아니라 거기도 관군도 일본 들어와 있었고, 또 물론 이제 관에서도 어느 정도 도움을 줬겠죠. 하지만 영천 전투의 승리는 그럼 그 영천 지역의 의병이 주축이 된 그 의병 연합군이 모든 작전을 다 짜고, 모든 걸 뭐 병력도 모으고 작전도 짜고 전투도 하고 희생도 치르고 이런 것이었는데, 그게 조금 뭐랄까 조정의 이제 보고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약간 왜곡된 부분들, 이런 게 있어서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요. 그 부분, 그 다음에는 뭐랄까 문중들 간의 싸움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전투에 대한 그 상황이 이제 겨우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아무래도 영천 지역에 계신 분들의 노력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서는 잘 몰랐던데 영천 지역에서 이제 향토사 연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어르신들의 업적을 갖다 계승하고 싶어하는 이런 분들이 거의 뭐 자비 들여가지고 이런 토론회도 열고 학술 연구도 지원하고 이래서 저도 사실 그걸 보고 공부를 했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조일 전쟁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이 전투의 의미가 완전히 복구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 교과서에도 등장하지 않죠. 교과서에 한 줄도 좀 등장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계속 해가지고 언젠가는 영천 전투가 우리 나라 전체에서 이렇게 인정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는 그런 전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당시의 그 상황이 어땠는지 기록을 좀 보죠. 거기 보면 조선 선조실록에 보면은 이순신과 원균의 해상전이 수공이었고, 그 이외에는 권율의 행주 싸움과 권응수의 영천 수복이 조금 사람들의 뜻에 차며 그 나머지는 듣지 못하였다. 굉장히 짜게 평가를 했는데, 가장 큰 건 이순신과 원균의 해상전이고요. 그 밖에는 이제 권율, 그러니까 영천 전투가 권율의 행주 대첩하고 거의 같은 위상에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궁중, 쉽게 말하면 정부의 공식 기록에 익히 돼 있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그 중요했던 전투가 몇백 년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새까맣게 잊혀질 수 있는가? 이게 좀 의문입니다. 적어도 이 기록은 영천석 수복 전투가 그 당대만 해도 권율의 행주 대첩과 같은 위상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뭐 무찌른 적의 숫자만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최대 1000명이고 대개 600명에서 1000명 사이의 적을 무찌른 건데, 그런 의미에서 정말 대첩이라는 것의 의미를 그 전투를 통해서 살해한 적군의 수로 얘기를 한다면 이건 대첩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당시 사람들이 영천성 수복 전투를 이순신의 명량 대첩이나 권율의 행주 대첩과 같은 반열에 올려놓았을까?
그건 바로 이제 이 전투가 갖는 각별한 의미가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조선을 침략한 일본군이 이제 상륙한 지 18일 만에 한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군이 거의 18일 만에 수서를 점령했다는 건 뭐 그 사이에 거의 저항이라고 할 만한 것이 거의 없었고, 이른바 관군이라는 것은 거의 괴멸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영천선 전투는 조선군이 그 모든 열세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은 압도적 병력과 장비를 갖고 있었고, 병력은 좀 적었지만 압도적 장비를 갖고 있었고, 당시만 해도 일본군 전체는 18만 5천입니다. 정규군이에요. 그 다음에 그냥 정규군이 아니라 실전으로 다져진 겁니다. 몇십 년 동안, 몇백 년 동안 전투를 해가지고 다져진 그야말로 전사들, 이 18만 5천 명이 넘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전투 기술도 당연히 뛰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단은 보고 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도대체 저것은 신군이라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신의 군대다. 저건 뭐 이길 수 있는 군대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싸움도 안 해보고 다들 도망가고, 그래서 일본군이 성마다 그냥 거의 무혈 입성하면서 서울까지 올라갔던 거 아닙니까? 한성도 사실 그냥 내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전투에서 처음으로 이제 육상전에서 지상전에서 이긴 거예요. 아, 조선군이 그것도 의병이 일본의 정규군과 전투를 벌여서 승리를 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자신감을 심어준 것, 아마 이것 때문에 그렇게 당대 사람들에겐 강한 인상을 주었고, 그래서 당대 사람들한테 그렇게 높이 평가가 됐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전투를 통해 가지고 계속 연전연패만 하다가 조일경제의 이제 형국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순신의 해전이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들이야 뭐 섬나라니까 배 기술을 뭐 배를 다루는 거야 아주 능숙능란하고, 옛날부터 뭐 몇천 년 전부터 계속 노력질하면서 살았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왜구 그러면은 그냥 도적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거든요. 최무선이 물리친 일본군 왜구가 2만이에요. 병력이. 그게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생각했던 건 바로 뭐냐, 보급 같은 것들은 이제 배를 통해 가지고 한강까지 그냥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 이순신이 딱 틀어막아서 보급론을 끌어버린 거고, 반면에 의주까지 쫓겨갔던 조정에서는 이쪽 서해안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저기 전라도까지 뭘 내보낼 수 있었냐면 작전 지시를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전쟁 지휘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일본군이 예측하지 못했던 변수가 두 가지가 발생한 건데, 해상에서는 이순신의 선전, 그리고 바로 육상에서는 이제 영천전투가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을 침략할 때 일본이 이제 뭐라고 했냐면 정명가도라 그랬죠. 우리는 명을 점령할 테니까 길을 빌려달라. 그 두 가지 변수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해권을 장악한 전라자수영, 그 다음에 다른 하나가 전국 방방곡에서 일고 일어난 이제 의병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 한국 사람들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은, 일본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하도 이제 내전에 시달리다 보니까 전쟁은 저 위에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성주인데 영주가 있으면 내가 그 영주를 섬기지만 다음날 전투에서 이 영주가 지고 다른 영주가 오잖아요. 그럼 걔를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한테는 전투라는 건 간단한 겁니다. 저쪽에 뭐 우두머리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우두머리만 잡아서 제거하면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은 군말 없이 따라온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이 생각한 게 사냥으로 막 진격했던 것도 빨리 조선의 왕을 딱 잡으면 조선 민중들이 다 모두들 자기를 갖다 섬긴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문법이 여기서는 안 맞는 거예요. 조선에서 와가지고 조선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왕도 법 아래에 있었잖아요. 옛날 신하들도 뭐라 그랬습니까? 왕이 잘못하면 불가오 하면서 목이 달아난다 하더라도 막 상소하고 직소하고, 왕도 법도 아래에 있는 거지 왕이 법도 위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도망갔다 해서 백성들이 화가 나가지고 경복궁 불을 질러버리고, 이런 민중이 또 조선 민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했다 그러더라고요. 되게 당황해가지고, 아니 얘들은 우리가 점령을 했으면은,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뭐라 그러냐면 싸움에 졌지? 그럼 굴복하는 게 깨끗한 거야.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개겨?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왔는데 생각이 못했던 게 전국 곳곳에서 이제 의병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에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옛날부터 난들이 많죠. 옛날에 뭐 만적의 난부터 뭐 왕후장상의 씨가 어딨냐, 그 다음에
뭐예요? 3.1 운동까지 계속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이 혁명의 기운이 있습니다. 동학부터 뭐 등등등등. 근데 일본은 모든 개혁이 아래로부터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 개혁을 뭐라 그러냐면 흔히 우리가 유신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위에서 지도부가 따라하는 대로 그대로 충실히 따라하게 되면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본 사람들 코드고, 반면에 한국 사람들은 위에 있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거야.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이끌어온 게 바로 민중들의 거센 저항 의지였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일본군한테 이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가 생겼는데, 이러니까 이제 보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안해지는 겁니다. 또 하나가 이제 영천선 수복이 이제 그 조선 측이 육지에서 거둔 최초의 이제 복선전의 승리였기 때문에 이 전투를 통해서 일본군을 물리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던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이제 시간을 좀 번 거죠. 근데 자신감도 얻고 시간도 벌었고, 그래서 관군은 관군대로 이제 편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대로 전투를 할 수 있는 대형으로 편제를 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걸 보니까 전국에서 이 승리가 얼마나 자극이 됐겠습니까? 여기저기에서 이제 온갖 지역에서 의병들이 다 일어나고, 또 뭘 보여주냐면 그런 의병들이 연합전술을 펼 수 있다라는 것, 연합작전을 펼 수 있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의병들의 연합작전으로, 원래 의병은 뭐예요? 게릴라잖아요. 툭 치고 빠지고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성월 하나를 갖다가 실제로 회복하는 전투까지도, 사실 원래 이건 정규군이 하는 전투거든요. 이런 정규군 수준의 전투를 할 수 있다는 걸 영천성 수복 전투가 보여줬던 겁니다. 특히 이게 이제 공성전이 방성전보다 몇 배나 더 힘든데, 거기서 이기고 사실 적을 전멸시켰다는 것은 뭐 창의 정영군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단순한 게릴라 부대임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시간에 편제된 이 군대임에도 불구하고 정규군 못지않은 전투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갖다가 만방에 이제 보여준 거죠. 아시겠지만 이제 뭐 영천이 이제 지금은 뭐 조그만 도시가 됐지만은 옛날에는 뭐 사방 탈달이죠. 여기서 지금도 마찬가지요. 여기 온갖 도시로 다 돌아가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듣자 하니까 잘 가는 말도 영천장, 뭐 못 가는 말도 영천장이란 말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교통의 요충지라는 건 말은 뭐냐면 이제 보급위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전략적 요충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교두부를 이제 빼앗겨 버린 거죠, 일본군이. 그래서 그 잔당들은 이제 경주 방면으로 후퇴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쪽에 이제 배치되어 있던 일부 병력들은 이제 상주 쪽으로 후퇴를 하게 되면서 그 이른바 경상좌도 쪽 있죠. 이쪽이 완전히 해방구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 이제 이 승리가 이제 토대가 돼가지고 나중에 경주성까지도 수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영천성을 수복한다는 건 경상좌도를 이제 확보한 거죠. 그래서 그 지역에서 일본군이 활동을 못하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지나갔던 게 바로 가토 기요마사죠. 가등청정이라는 가토 기요마사가 이끄는 일본군 2번 부대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이 보급을 원활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으로서 굉장히 힘든 게, 한성만 점령해서 거기서 왕을 잡았으면 좋았는데 왕이 의주로 피난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함경도까지 이제 끌고 올라갑니다. 가토 기요마사가 함경도까지 올라가는데, 그러면 거의 뭐 보급로라는 게 결국 뭐예요? 한반도 길이만큼 길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곳곳에서 의병들은 들고 일어나고, 이러니까 굉장히 이제 전투 수행이 굉장히 원활한 전투 수행 자체가 불가능해졌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군도 이제 전투 수행하는 방식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제까지 해왔던 전투의 수행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할 정도로 아주 뼈아픈 손실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영천선 전투가 이제 경상도는 물론이고요, 또 전라도와 충청도의 의병 활동에도 자극제가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이 사실 모든 의병 활동이 최초로 일어난 지역이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최초로 육상전의 승리를 보여줬고, 이게 다른 지역의 의병들한테 얼마나 자극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관군을 대신해서, 또는 이제 관군과 연합해서 향토방에 나선 의병들의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군이 제일 생각했던 건 뭐냐면, 일단 와가지고 호남이 곡창지대니까 호남을 치고 들어가서 거기서 보급을 확보한다는 얘기였는데, 그거 자체가 불가능해진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이제 보급 작전이 무산되고, 그 다음에 오면은 또 서해를 통해 가지고, 일본에서 오는 보급을 서해를 통해 가지고 서울로 올려보내려고 했는데 거기 이순신이 맡고 있고, 이러니까 일본군은 굉장히 이제 고전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창의 정영군의 활동이 사실은 뭐 조선에만 영향을 끼쳤던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당시에 이제 조선군이 그 일본군 18만 5천, 나중에 20몇만까지 되는데 그 병력에 맞설 병력을 갖다가 전쟁 중에 우리가 확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필요한 게 명나라의 도움이었죠. 그래서 명나라에서 1차 파병을 해서 3천 명의 평양성을 공격했다가 패전을 하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5만 명 정도가 합류를 하는데, 그때 우리 조정에서 명을 갖다 설득할 때 했던 논리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냐면 우리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때 그 장계 속에 그 얘기가 등장합니다. 영천성에서 우리 의병들이 적의 수급 517과를 배웠다라는 얘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명군의 그 조선 출병을 이끌어내는 데서도 영천성 수복 전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엔 여러 대첩들이 막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상대적 중요성이 좀 떨어졌겠지만은 당시만 해도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전과라는 게 많지가 않았잖아요.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명군으로 하여금 우리나라에 출병을 하게 될 결심을 굳히는데 이 전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 정연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문무 관료가, 전현직 문무 관료가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아래로부터 일어난 의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발성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그러니까 의병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하나가 바로 뭐냐면 근위군입니다. 이분들은 왕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병을 일으키는 목적 자체가 백성을 지킨다 이거보다도 이제 왕을 지키겠다 이런 명분으로 이제 일어나선 의병들이 있었고요. 반면에 이제 내 가족과 내 고장과 나 자신을 지키겠다 이래서 들고 일어난 게 향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해의용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일본군이 여기 와가지고 이제 보급지를 건설한 다음에 몇 명, 100명씩, 200명씩 병력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약탈질하고, 그렇죠, 노략질하고 이랬단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을 해치기도 하고, 여기에 이런 약탈에 맞서가지고 민초들이 들고 일어난 향군의 성격이 강했고요. 그 다음에 김성일 초유사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독자적인 작전권까지 따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군과는 별도로 독자적인 작전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장점을 가졌던 게 바로 뭐냐면은, 관군과 달리 이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 고향의 지리를 잘 알거든요. 그래서 계절풍을 이용한다라든지 이런 향토에 맞는 전투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들도 이들이 향군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자기 고장을 지키는 전투는 더 치열하게 임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 위대한 전투인데 여기저기 보면은 이제 영천성 전투에 관한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일본 기록도 좀 보려고 했는데, 일본 사람들 뭐라고 생각하나 보려고 했는데, 그 일본 쪽 기록은 대개 우리 쪽 기록들, 그러니까 우리 실록이나 아니면 징비록 같은 것들을 보고 그걸 그대로 그냥 베껴 쓴 것에 불과해가지고 우리 기록과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영천성 전투에 관한 기록은 대부분 후대의 기록이라서 이제 여러 가지 신뢰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쓰여진 게 보통 100년에서 한 300년, 많은 경우 100년에서 300년 후에 쓰여지고, 이러다 보니까 기억이 멀어지니까 사실이 반이고 나머지 사실은 이제 이야기죠. 이야기로 채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나마 이제 당시 연천선 수복 전투에 직접 참여한 사람이 직접 기록한 게 바로 정담의 임진난중일기인데, 이 임진난중일기 중에 영천선 전투가 들어있죠. 그래서 이 기록하고 다른 기록들 사이는 많은 후대의 다른 기록들이 이 기록을 갖다가 바탕으로 이제 씁니다. 쓰고 이제 많은 부분들을 첨가를 했겠죠. 그래서 상당 부분 일치하지만 또는 뭐 세세한 부분에서는 서로 엇갈리기도 합니다. 가령 이제 권웅수의 후손들이 기록한 백운제 충의공실기는 전투의 전개 과정이라든지 내용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정담의 기록과 일치하지만 그 사실 이걸 누가 했느냐, 그 주체에 관련해서는 적지 않은 이제 불일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큰 문제인데, 그러니까 역사에서 기록의 불일치라는 건 늘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다 있는 거예요. 그 시차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시차가 그 시차죠. 그러니까 내가 이쪽에서 보는 사람하고 이쪽에서 보는 사람하고 사물이 당연히 달라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사람마다 자기 처한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시차라고 하는데, 일단은 사소하게 이제 전투할 당시에 처해 있던 위치에 따라서 사건이 달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보면 북서쪽 방면으로 진군했던 사람들의
기억이 다를 수가 있고, 동남쪽으로 진군했던 사람들의 기록이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기억이 각자 자기 전투들을 기억을 하고 있는 거겠죠. 또는 주요하게는 전투에 임할 당시의 신분에 따라 또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박진 같은 사람은 이제 관군이잖아요. 이런 사람은 아무래도 뭐 의병들이 한 걸 갖다 다 자기가 지시해서 한 것처럼 이렇게 뭐 주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의병들 같은 경우는 좌병사 박진 대신에 초유사 김성일의 지휘를 받았거든요. 김성일로부터 사실 지휘를 받았다라기보다도 지휘권을 인정받은 거죠. 그러니까 지휘권을 둘러싸고 또 관군과 의병들 사이에 이제 갈등도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담 같은 경우에 이제 뭐라고 썼냐면, 박진은 병사들을 거느리고 안동에 있었는데 영천성 승리를 마치 자신이 지휘한 것처럼 만들어서 영천성을 온전히 수복한 것으로 행조의 장계를 올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그 장계를 보게 되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기가 지휘해서 지시하에 또는 지휘하에 그 전투가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전투는 민간이 했고요. 관의 역할이 있었다면 사실 보조적인 것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에서 전공을 보고하는 과정 속에서 민보다도 이제 관의 역할이 강조되는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양반에서 사실 노비까지 모든 계급 계층이 다 참여한 이 운동이었는데, 그게 사실 관이 명령에 따라서 움직인 것처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의병운동으로서 의미가 좀 반감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영산성 수복 전투가 그동안 역사에서 잊혀진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인데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보고를 할 때 관에서 약간 민의 공로를 갖다 가로챈 부분들도 있지만은, 또 한 부분은 뭐냐면은 전공을 다투는 문화가 또 한몫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공 논란이 이제 문중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백운제, 충의공, 실기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후대에 쓰여진 건데, 거기 이제 문중의 입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죠. 전투에 참여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선조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겠죠. 그 선조는 자기가 참여한 전투의 양상을 전해주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문중에서 내려오면서 시대가 가면 갈수록 사실보다는 이제 뭐가 더해지는 겁니까? 약간 허구가 더해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게 허구라는 것, 사실 사실 반에 허구가 반이 섞였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아무도 그걸 본 사람은 없잖아요. 그때 직접 그 전투에 참여한 사람이 기록한 것은 임진난중일기고, 어떤 면에서 임진난중일기에 있는 이 정담의 기록도 정담 그분의 또 관점을 담고 있을 거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그냥 감안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얘기에다가 자기 선조한테 유리한 부분, 유리하게 해석한 부분에다가 또 다른 이야기를 막 섞어가지고 이러다 보면 이제 사실반 허구반이 되는데, 그거는 이제 뭐 옛날 얘기로 후손들한테 들려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걸 갖다 사실로 오인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심각한 싸움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게 이제 결국은 어떤 게 되냐면은 이 공동의 기억이어야 되거든요. 역사는 공동의 기억이어야 되는데 문중의 기억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문중들 사이에 다툼이 되어버리게 되면은 역사가 공동의 기억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민족사잖아요. 한국사가 결국 뭐가냐, 문중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 문중에서 굉장히 잘났다는데, 여러분 남의 문중 잘난 얘기 듣고 싶으세요? 안 듣고 싶잖아요, 그렇죠? 자기 문중 잘난 얘기 하고 싶죠. 하지만 남의 문중 잘난 얘기는 듣고 싶지 않아요. 왜? 내 일이 아니거든. 네 공이라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걸 갖다가 공동의 역사로 만들어야 되거든. 이 모두가 우리가 함께 싸웠다라고 했을 때, 그게 우리의 역사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체험이 되고, 그러면 그때 이제 기꺼이 들어줄 의향이 생기는데, 이 민족사를 갖다가 예를 들어가지고 한국사를 갖다 문중사로 만들어 버리면은 그 문중 사람들 이외에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게 되는 겁니다. 아마도 이런 이유가 굉장히 크게 되지 않았을까. 이 영천성 전투가 갔었던 당시에 그 조일 전쟁에서 가졌던 그 위대한 의미 같은 것들이 망각되는 데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공적 기억을 사적 기억으로 전락을 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적 기억이니까 공적 성격을 잃어버리니까 사람들이 공적으로 기억을 안 하게 돼버린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의 정연군의 의미를 오늘날에 되살리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역사는 우리 모두의 것이거든요. 사유화하면 안 됩니다. 역사를 사유화하면 안 됩니다.
역사는 국가 공동체의 공동의 기억이지 전공을 둘러싼 가문들 사이의 다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좀 불행하게도 사실 역사 기록들 읽어보면 그 전공 다툼이 이미 있어요. 그 옛날부터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갖다 우리가 같이 함께 싸웠던 이 역사였는데 이걸 망각을 해버리고 누가 더 잘했네, 내가 이만큼 더 잘했고 너는 이만큼 했고, 이게 서로 싸우다가 갈등만 일으키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또다시 어떻게 했습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난 후 거의 한 300년 후에 또다시 일본한테 점령을 당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 자체가 역사를 사유화한다는 것은 공적인 영역을 없애버리고 다 사적인 영역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공이 무너지고 사만 남을 경우에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 그 당시만 해도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이런 얘기 나옵니다. 유성룡의 언급 속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정대임 그 어르신은 뭐라고 그랬냐면 영천에서의 공을 모두 권응수에게 돌리고 자신의 공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또 다른 기억에 보면 수많은 의병장들이 자기 공으로 여기지 않았대요. 다 남의 공으로 돌렸다고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천서 수복 전투는 한 사람의 공이 아니잖아요. 하나의 공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게 보게 되면 선비에서 노비까지 전투에 참가한 모든 이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여기 지금 역사에 이름 남기신 어르신들이 있죠. 권웅수, 정대임, 정세아 이런 분들 있지만은 이분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름도 남기지 못했던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들이 없었으면은 근데 사실 이름이 남았다라는 것만 해도 이게 엄청난 명예잖아요. 이미 그것만 해도 충분히 저는 누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 그때 그 전투에 참여해서 이름도 없이 죽어간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을 봐서라도 우리가 그 누구의 공이냐 이런 소모적인 논쟁으로 빨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천석 수복 전투는 뭐 누구 하나의 공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다. 모두가 협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때 뭐 내가 이거 할래, 저건 아니야, 그거 내가 할래 이러지 않았어요. 다 맡은 바 역할을 갖다 충실히 했고요. 그랬기 때문에 아주 철저하게 협력을 했기 때문에 정규군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었던 거죠. 그 협력의 정신들, 협조의 정신들, 이것을 기려야 할 게 있다면 바로 이걸 기려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무슨 공을 더 올렸고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때 보게 되면은 그때 이제 그 정대임 어르신과 이제 권응수 어르신이 뭐 약조를 합니다. 뭐라고 약조를 하냐면 적들이 그대가 지키는 문을 범하면 내가 너의 목을 벨 것이고 내가 맡고 있는 문을 적들이 범하면 네가 나의 목을 베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약조를 하는 거죠. 여기에 너와 나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내가 뚫리면 내가 목숨 내놓겠다는 얘기잖아요. 네가 뚫리면 너도 목숨 내놔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는 같이 약조를 했는데 이분들은 이렇게 선조들은 이런 자세로 싸웠단 말이죠. 근데 그걸 갖다가 왜 나중에 그 후세들이 싸움제를 붙이는지 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이 두 어르신의 약성이야말로 당시 창의 정영군의 정신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싸웠어요. 이렇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그 전사가 뭡니까? 80 몇 명이잖아요. 80 몇 명? 이름 없이 죽어간 정말 최대의 공헌을 갖다가 공적을 돌려야 된다. 예컨대 영천성 전투가 누구 덕이냐 굳이 얘기를 해야 된다면 최고 공헌자가 누구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전투의 승리를 위해서 자기가 가장 고귀하게 여기는 그걸 내놓으신 그분들, 즉 이름 없이 전사한 그분들일 거라고 봐요. 그분들에게 돌려야 마땅하다. 그렇죠. 똑같은 일을 경험해도 당연히 저마다 시각과 기억은 다릅니다. 그렇죠. 저도 우리 누나랑 저랑 어린 시절 기억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저는 항상 우리 누나한테 당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누나한테 물어보니까 항상 나한테 당했다고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 주관적 해석들을 갖다가 두루두루 고려해서 사건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될 일입니까? 역사학자들이 하게 내버려야 됩니다. 역사학자들은 객관성을 가지고
학문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객관성과 보편성을 추구하는 게 바로 학문적 활동이거든요. 이런 분들을 하게 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영천성 전투에 관해서는 기록이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자세한 기록들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비어 있거든요. 그걸 억지로 이렇게 허구로 채워서 뭘 만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전지적 작가 시점을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 신이 아닌 이상 모르잖아요. 그럼 모르는 부분은 모르는 부분대로 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전투에서 모르는 부분이 있다라는 게 그 영천성 전투가 갖고 있는 의미를 조금이라도 감소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영천성 전투를 갖다가 가장 개연적으로 구성하는 과제는 역사학자들의 공동의 과제로 남겨두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우리한테 중요한 건 바로 뭐냐, 이걸 갖다 바깥으로 알려내는 거죠. 아직 이 영천 지역에서만 알려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한국 전체로 알려지고 언젠가 교과서에 줄 한 줄이라도 놔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그때 그 창의하신 분들의 정신을 우리가 기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창의의 뜻을 기리는 것은, 창의의 뜻을 기리는 일에 비해서 각 개인의 공을 따지는 것은 사실 하찮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굳이 공을 누구에게 돌려야 한다면 전투에서 이름 없이 죽어간 86명의 전사자들에게 돌리는 게 마땅하다고 보고요. 그들이야말로 백성과 나라를 위해서 자신이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하나는 이제 첫째 포인트는 뭐냐, 그러니까 일본과 한국 사이에 굉장히 불행한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때는 우리가 약간 민족주의적 감정을 가지고 외적이다 이렇게 약간 비하하는 이런 것이 있는데, 이제는 거기서 좀 벗어나가지고 객관적으로 보자. 한국과 일본 사이에 굉장히 불행한 역사가 있었다. 그걸 갖다 우리가 좀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자.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 해석하는데 민족주의나 아니면 국가주의나 어떤 이념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역사는 우리가 어떤 이념을 선동하고 이념을 선전하고 이러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역사는 바로 뭐냐, 피억압자의 기억을 기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억압을 당했고 우리가 이렇게 싸워왔다. 그걸 아주 진솔하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게끔 거기서 우리가 교훈을 끌어내는 작업이지, 야 옛날에 우리 조상이 이렇게 빵빵해서, 야 옛날에 우리 고구려를 가가지고 중국을 이만큼 먹었어, 광개토왕이 중국 데리고 이만큼 먹었어. 그거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침략한 거 자랑한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뭘 자랑하고 우리 민족이 옛날에 얼마나 잘났는지 이런 걸 갖다가 자랑하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위인전 문화도 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인전. 위인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냥 인간이거든요. 잘한 점도 있고 약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의 일생을 보게 될 때는 무조건 위인 만들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허구가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부풀려야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이 아주 잘하는 업적이 있는데 그분이 약점이 있다면 약점도 같이 객관적으로 봐야지 오히려 그분의 업적이 더 빛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서구에서는 전기라고 해요. 그냥 바이오그래피라고 하는데 한국하고 일본만 그게 있더라고요. 위인전. 그러니까 그냥 전기를 한 사람 갖다 객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꼭 위인을 만들어 버려요. 보면 한번 보세요. 뭐 나오죠? 황우석 위인전, 위인전, 무슨 위인전. 이거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문화라고 봅니다. 그냥 우리는 어떤 사람이 업적을 남겼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 굳이 우리 범인들과 구별되는 아주 특별히 위대한 사람을 만들지 않아도 그 사람들의 업적을, 그분의 업적을 충분히 기릴 수 있다. 그럴 때 더 배울 게 있는 거잖아요. 나 같은 사람도 그런 업적을 낼 수 있는 거야. 또는 우리 자녀도 저 사람도 별거 아니야.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어서 그런데 저런 업적 내잖아. 이렇게 돼야 되지. 위인 만들어버리면 저런 종자를 가진 집안에서 태어나지면 안 돼. 뭐 이런 식의 결론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화도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뭐래요? 역사는 역사학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역사라는 것은 우리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기서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다. 배우기 위해서고, 우리가 잘했던 것은 앞으로 계속 그걸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던 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왔던 과정 속에서 오류를 반성하고 고치고, 그렇죠? 잘했던 부분들은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거고, 창의, 이건 잘한 부분에 속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전쟁 대비를 못한 거 있죠. 이것은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는 우리가 고쳐나가야 되는 거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역사를 무슨 국가주의든지 아니면 민족주의든지 어떤 것의 이념의 도구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역사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생각을 갖다가
퍼뜨리기 위해서 사용해 먹을 수 있는 수단이 아니에요. 역사는 굉장히 뼈 아픈 거고 아픈 겁니다. 거기는 정말 죄 없이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의 피 흐름이 있는 게 역사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역사학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문중사를 만들지 말아라. 이걸 공적 역사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문중사를 만들면 이게 사적 역사거든요. 사적 역사는 공적 관심을 끌 수가 없어요. 그 중에 그 가문의 문중 얘기인데 우리가 왜 관심을 가져야 돼?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문중사로 만들게 되면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이 위대한 역사가 사라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영천석 수복전투가 갖고 있는 그 지대한 의미가 수백 년 걸치면서 희미해진 데에는 이게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문중사를 갖다 다시 되살려서 뭐로 만들어야 되나? 공적 기억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 싸움은 요 싸움은 누가 더 잘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싸웠다. 정말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그 당시 신분 사회에서 좀 노비부터 저 선비까지 관에 있는 사람까지 모두 협심해서 같이 싸웠기 때문에 이겼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릴 수 있는 거다. 그래서 공적 역사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핸드폰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핸드폰이 여기 있습니다. 자, 이걸 만드는데 뭐 잘 만들었어요. 요즘 삼성 잘 나가더라고요. 자, 이걸 만드는데 혼자 만들었겠어 누가?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이 만들었겠죠 여기. 근데 다퉈요 이걸 가지고. 이거 디자인은 내 거야. 껍데기 내놔. 거기는 반도체는 내가 만든 거니까 내놔. 야, 그 카메라는 거 내 거야. 인마 내놔. 이렇게 딱 해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럼 카메라 작동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모두가 함께 할 때 비로소 이 전투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적 역사를 갖다 공적 역사로 다시 채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게 될 때 이제 비로소 세 번째가 될 거라고 보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지금은 지역사예요. 영천 지역사고 아마 연구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이 지역의 향토사적 관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갖다 한국사로 만들어야 되죠. 옛날에 영천 전투가 이미 당시 조일전쟁 당시만 해도 전국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걸 갖다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좀 전에 얘기했듯이 사적인 기억을 뭐로 만들어야 된다? 공적인 기록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사를 갖다 이제 배운다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요즘 특히 그게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사실하고 허구를 막 뒤섞어요. 사실과 허구를 막 뒤섞어가 자기들이 이야기를 만들어 버리고 그걸 갖다 막 사실이라고 강변합니다. 그걸 대안적 사실이라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에도 있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 우익사관이라 그러죠. 우익사관. 그래가지고 일본에서는 그 역사를 왜곡을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왜곡된 역사가 일본의 거의 공식 버전이에요. 거의 국정교과서급의 공식 버전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회가 발전하기가 힘든 거예요. 일본 사회가 왜 정체했느냐라고 했을 때는 바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자기들이 과거에 잘못한 부분을 했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고칠 수가 있잖아요. 그것 자체를 몰라요. 그다음에 오히려 잘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국가가 이상한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 동일한 일이 한국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바로 뭐냐면 역사를 갖다가 허구랑 섞지 말아라. 있는 그대로. 우리 보면 자랑스러운 역사도 있고 부끄러운 역사도 있잖아요. 자랑스러운 부분만 보고 부끄러운 역사는 안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부끄러운 역사도 같이 봐야 돼요. 봐야지 전체적인 어떤 객관적인 상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생각해 보세요. 한쪽은 긍정적인 측면과 업적과 치부가 있는데 치부만 빼고 업적만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이건 허구 하나도 안 보태도 이것 자체가 이미 허구인 거예요. 이것 자체가 거짓말인 거죠. 이만큼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렇죠? 가장 무서운 거짓말이 절반의 거짓말이에요. 온통 거짓말은 금방 들통이 납니다. 절반의 거짓말. 두 마디를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 마디만 딱 얘기해. 뒷부분은 얘기 안 해. 이건 맞는 얘기죠, 그 자체로는. 하지만 그게 거짓말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정말 이 지역에서 영천정투도 그렇고 이 지역에서 옛날에 그 지역민들이 나라가 누란의 위기에 빠졌을 때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목숨을 버리지 않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목숨을 내버려가면서 여기서 창의를 했습니다. 그다음 그 창의를 통해 가지고 사실 나라를 구하는 발판이 된 거죠. 전쟁의 전황 자체를 바꿔놓은 그런 위대한 전통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 전통들을 다시 살려놔야 되고요. 한번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것은 아마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위대한 전통들이 그 의가 왜 수백 년 흐르면서 뭐가 됐느냐, 망각이 되어버렸느냐, 그 속에서 우리 계승하는 우리들한테는 잘못이 없었는가, 그걸 반성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때 아까 이제 묵념할 때 제가 조금 약간 뭉클하더라고요. 뭉클했던 게 그때 돌아가신 분들 계십니다. 나라를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기 고장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자기 목숨, 자기한테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을 수 있었던 분들, 이미 내놓은 분들, 그리고 내놓으려고 했던 그분들의 정신을 우리 한번 오늘날에 다시 되새기는 계기를 여러분들께서 마련해 주셔가지고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감이었고요. 그다음에 이걸 준비하면서 공부 많이 했습니다. 저도 새로운 사실 많이 알고요. 이제까지 이런 준비들을 많이 해주신 여러분들께도 또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